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장중에 이미 해외 선물이 하락하고 있었고 그 하락하던 부분을 전일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딱히 탐탁치는 않았지만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했고 거래 대금이 조금 낮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좋지 않은 부분인데 그래도 해외 증시하고 비교하면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가 최근에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코스피는 선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비슷한 성격의 대만 가까운 지수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증시는 나름 이 신흥국 지수 안에서도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은. 그래서 부정적으로 볼 부분은 없고 지금 그 우려하는 부분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침공인데 일단 그것도 더 이상 뭐 문제가 커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우크라이나 요 지역이 이 러시아계 주민들이 이제 분포를 하는 게 요 크림반도하고 요 돈바스 지역입니다. 동부 쪽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지금 요 지역에 그 평화유지군 명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러시아의 전략은 뻔한데 아마 나토 가입 금지하고 그리고 요 지역에 대한 이제 뭐 개입을 하지 말라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러시아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러시아가 명분을 갖고 있고 그래서 크림반도처럼 될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정치적인 목적으로 제동을 걸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부분이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과거에 이 독일을 보면 독일의 영토가 원래 이만큼이었는데 요 정도 됐을 겁니다. 요렇게 있었는데 그 독일이 1차 대전 패망을 하면서 요만큼의 영토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에 패망하면서 지금 현재 영토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독일이 했던 전략이 요 수대된 지방 여기 독일인이 많이 사니까 여기를 먹겠다. 그래서 영국하고 프랑스 당시 강대국인 영국, 프랑스 이 독일하고 협상을 해서 그것만 먹고 끝내는 걸로 협상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독일이 체코도 집어삼키고 폴란드도 소련하고 방가리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사태를 확대시켰는데 미국이 과거를 참고를 한다면 지금 러시아가 자기네 주민이 많다고 크림반도를 먹은 거랑 돈바스 지역을 먹은 거랑 이게 결국은 독일의 히틀러가 했던 것과 똑같은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그래서 당장 전쟁을 피하고자 러시아하고 협상을 하면 그러면 당장은 평화가 있겠지만 그 다음 차례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합병이다. 뭐 원래 우크라이나가 소련 땅이고 사실 우크라이나 민족이나 뭐 러시아 민족이나 다를 바가 없는 뭐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독일이 뭐 체코만 먹고 끝난 게 아니라 세계 대전을 일으킨 것처럼 푸틴이 이상한 짓을 할지도 모른다는 부분에서 만약에 예방 차원에서 조치를 취한다면 지금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 미국 상황하고 지금 또 맞아떨어지는 게 미국이 지금 위험을 약간 조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안전자산 선호가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이 미국 달러화입니다. 그러면 미국 달러화로 자금이 몰리면서 국채 금리가 낮아지는 이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많이 덜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고 두 번째는 미국도 이제 석유 수출국이고 셰일가스 수출국이니까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데
요것도 긍정적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미국이 트럼프가 이제 비개입주의로 가면서 미국의 어떤 국제적인 위상이 조금 떨어졌는데 요거 선거를 앞두고 이걸 조금 회복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러시아에 대해서 강도 높은 제재를 하면서 미국의 위상을 보여주겠다. 뭐 요런 정치적인 이유가 이제 등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요거를 같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겨룬다는 측면에서 이 국제적인 위상도 올라가고 에너지 가격 수혜도 없고, 예, 그 러시아는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러면 국제 금리가 낮아지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가장 타격을 받는 게 에너지 최대 수입국이고, 그리고 중국은 지금 금리 인하를 했고 돈을 풀고 있습니다. 자국 경제 사정이 좋지가 않으니까. 근데 중국이 돈을 푸는데 미국이 안전자산 선호를 하는 환경을 만들어 버리면 중국이 아무리 돈을 풀어도 효과가 없어집니다. 상세가 돼 버립니다. 이 중국의 부양책이 상세가 되는 것과 함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해서 중국이 수입하는 에너지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중국은 돈을 풀고 에너지 가격도 올라가니까 상당한 물가 상승에 시달리게 됩니다. 즉 중국 통화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게 된다는. 그렇게 되면 뭐 중국이 기축 통화를 기대를 했었지만 뭐 그런 건 꿈도 못 꾸게 되는 상황이 될 거고. 그리고 그 외환 보유고가 3조 2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무역 흑자가 줄어들게 되면 중국 외환 보유고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양책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잘 이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상황이 빠르게 종결이 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뭐 전면전이라든지 이런 증시에 충격을 크게 줄 만한 요인도 아니다는 점에서 우리 증시도 여기에 상대적 선방을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적 선방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대외 변수가 생길 때마다 원화 약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지수 하락이 보완이 됐다라는 점, 그런 점이 작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투자 심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코스닥은 그렇게 나쁘지 않고 중소형주들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심리가 무너지면서 중소형주들이 먼저 떨어졌고 대형주들이 지금 서서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더 떨어질 데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풍강 같은 종목들 보면 풍강을 보면 뭐 작년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풍강이 그냥 가볍게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뭐 재무 구조 양호하고 그래도 돈 조금씩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시가총액이 지금 400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 가치가 떨어진 걸 감안했을 때 500억 이하 종목은 이유 불문하고 이거 뭐 굉장히 좀 과매도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요즘 상장사 시세가 뭐 껍데기면에서도 한 200억 정도 하니까 그러면 자산이 어느 정도 사업을 제대로 하는 업체들은 그 예를 들면 기업은행 같은 데서 자금을 끌어쓰고 이런 부분들은 기업은행은 존재 자체가 어 돈을 벌겠다라는 것보다 기업들이 잘 되는 방향으로 이 국제 규범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도와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은 보통 기업은행에서 2%대 금리로 최소 뭐 한 200억 정도 땡겨 쓰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러면 상장사 프리미엄에 기업은 제대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져서 500억 이하에서 주가가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재 가치나 어떤 사업 가치 이런 걸 봤을 때. 그래서 이미 중소형주들은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여기서 지수가 2,000을 가더라도 중소형주들은 뭐 더 떨어질 자리가 없다. 코스닥 지수 400 가도 별로 떨어질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싸게 사는 건 좋습니다. 싸게 사는 건 좋은데 주가가 이렇게 충분히 싸졌다 해서 한참 걸리는 이 초기에 사버리면 이 등락과 기다리는 과정에서 인내심이 소진돼서 만약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올라가기 전에 덜어서 팔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5월까지 기다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런 형태의 흐름에서 뭐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이 있느냐. 당장 오르지 않는 게 문제가 된다. 오르지 않으면 싸게 사더라도 나중에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에서 지치게 되고, 그렇게 인내심을 소진을 하게 되면 결국 오를 때를 못 기다립니다. 오르는 시기를 못 기다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적극적으로 사시라 이런 것보다는 이제 충분히 내려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뭐랄까, 충분히 내려왔으니까 추적을 하는 관점에서, 뭐 매수보다는 계속 추적하는 관점에서, 그래서 토시고 있다가 매수 타이밍이 왔다 One of the 라고 생각이 underrated hard 드시면 그때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대응하셔가지고 조금 더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동안 계속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산중공업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창 단조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유주 화학주들, 이것도 간단하게 그냥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유가가 계속 오른다라고 하면 정유주들은 좋습니다. 정유주들은 운반하는 과정에서 수익, 그리고 정제 과정에서 재고가 또 수익, 정제한 제품의 수익,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마진, 정제 마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유가가 오르는 과정에서 이 휘발유 가격이 못 따라가면, 정제해서 얻는 항공유나 휘발유 가격이 이렇게 못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요 부분들은 모두 사라질 만큼의 어떤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제 마진도 중요한데 현재 정제 마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당장 큰 수혜를 보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는 수혜를 보는 구조고, 화학주들은 반대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제품 만들려고 재고 받아 놓은 거 이거는 올라가지만 제품 가격은 이만큼 못 올립니다. 유가 오른 만큼. 그리고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경쟁이 심한 상태에서 마진이 줄어드니까 결국은 치킨 게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화학주들은 나쁘고 정유주들은 좋은 부분이 크지만 현재 정제 마진을 봤을 때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다. 당장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SNS텍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5월에 산다고 해도 뭐 정말 5월에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3월부터 올라가지고 5월에는 그냥 닥쳐튼 게 지붕 쳐다볼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주식을 매수를 해서 가져가는데, 만약에 지금이 바닥이고 나중에 5월 됐을 때 매수할 기회가 없다면 난 어떤 기분일까? 정말 죽을 정도로 후회스러울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주식 사셔야 됩니다. 5월에 많이 올라 있더라도 뭐 특별히 뭐 없을 것 같다. 뭐 올라 있으면 또 올라 있는 대로 기회를 찾지 뭐, 이런 생각이신 분들은 한 5월까지 참으시면 되고, 지금 그때 가서 만약에 올라 있으면 난 너무 원통에 죽을 것 같다 생각 드시면 지금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백신 맞고 한 달 넘게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다 돌아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LG 생활건강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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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도 돌아가고 싶은데 주식 매매할 기회를 안 줍니다. 음 상식적이다. 뭐 상식적인 건 저는 이 상식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이라고 하면 사실 이 주식은 위험을 감수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손실을 봤을 때 주식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을 때 뭐 해 주는 게 있느냐. 적어도 우리가 냈던 거래세는 돌려줘야 되지 않냐. 아무것도 안 해 줍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줄 거면 소득이 있는데 세금이 있는 건 맞지만 니들이 아무것도 안 해줄 거면 세금 걷지 마라. 그 세금 걷을 자격이 없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정부가 굉장히 부동산처럼 미국 정부처럼 미국 증시 관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아주 시장이 조금만 내려도 큰일이 날 것처럼 벌벌벌벌 해서 정책이 쏟아지는 그 정도 관리를 해 준다면야.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맞습니다. 그리고 거래세는 이중과세니까 안 되고. 이게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한다는 상태에서는 이게 맞고, 정부가 소극적으로 한다라는 상태면 거래세가 있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게 맞습니다. 니네 아무것도 안 하지. 그러면 우리 수익 나더라도 니네 가져가면 안 돼. 요게 맞는 거고. 근데 거래세가 왜 있어야 됩니까? 양아치 같은 것들이 단타 치면서 시장 온갖 흐리게 만드는데, 그럼 거래세라도 있어서 징벌적인 거래세라도 있어야 그게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관심을 안 기울일 거면 이게 맞고, 정부가 관심을 쓴다면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선 후보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그렇게 관여치 않겠다라고 하면 이 공약이 맞는 거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관여를 해서 투자자들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맞는 겁니다. 둘 다 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배경을 갖고 이해를 하면 황희정성처럼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다 맞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이제 배경을 안 갖고 그냥 보면 양도세를 왜 폐지해? 미친놈 아니야? 어, 아니 거래세를 왜 없앤다고 그래? 저 주식 시장의 단타꾼들이 얼마나 폐해가 큰지 몰라서 그래?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생각했을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이 알면 뭐 특별히 이해 못할 부분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 아니지. 종목을 두산중공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최근에 반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실적도 나쁘지 않았는데, 말씀드리지만 항상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다가, 그러니까 유튜브 하기 전에는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증자하고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아이고. 두산중공업의 주식 수를 보면 이전에 늘어난 건 차치하더라도 1억 2,400만 주에서 지금 3억 7,400만 주가 됐습니다. 주식이 3배 늘어났습니다. 주식 수가 3배가 늘어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과거에 두산중공업이 17만 원짜리였어. 근데 지금 이런 가격까지 내려왔는데 다시 이제 원전 부활하면 17만 원 가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 수가 3배로 늘어났으니까. 그것도 아주 쌀 때. 그러면 이 3배로 늘어난 주식 때문에 만약에 진짜 예전 같은 어떤 아주 강력한 전성기가 온다 하더라도 뭐 잘해야 한 5에서 6만 원? 이게 한계입니다. 현 상태에서. 근데 유상증자하면서 늘어난 물량 감안하면 이 25,000원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자, 일단 이런 한계를 보고 나서 논의를 논하자면
예, 두산중공업에 대한 일단 그 배경이 되는 원전을 보면 뭐 탈원전 정책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정권이 안 바뀌어도 하고 바뀌어도 합니다. 예, 탈원전은 이미 이제 외국에서 실패한 정책이라는 게 속속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뭐 "원전 한번 폭발해 봐야 정신을 차리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예, 가다가 천둥 맞아서 뭐 이것과 확률이 똑같지는 않지만 예, 점점 이제 과거에 비해서 계속 보완이 되어 가고 있는, 그리고 일본의 원전 사고조차도 원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제 이게 이제 물에 잠기면서 전력이 공급되지 않아서 일어났던 문제이기 때문에 원전 자체로는 체르노빌 이후로 자체 문제로 문제가 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어떤 조치들도 점점 좋아지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요 탈원전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수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앞으로의 정책하고 모순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의 핵심이 이제 친환경 정책으로, 친환경 발전으로 이걸 보완을 해 나간다는 건데,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친환경 발전에 진짜 친환경이라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 예, 또 하나가 그 친환경 발전을 통해서 나오는 전기 에너지가 너무 적다, 요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그런 모순점이냐라고 살펴보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저는 이제 조력 발전에 되게 관심이 많아 가지고 요 가로림만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충청북도 여기 조수간만의 차도 크고, 요 입구만, 이 호리병천 입구만 막으면 이 물이 들어왔다가 나오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전력 생산이 가능합니다. 예. 굉장히 조력 발전을 하기에 최적의 입지인데, 요거 하면 요 갯벌 망가진다, 환경단체가 나서 가지고 못하게 합니다. 예, 좋습니다. 뭐 환경이 중요하니까. 자, 근데 그렇게 따지니까 풍력도, 야, 흉물스럽게 산에 설치를 왜 하냐? 풍력도 못합니다. 그리고 태양광, 지붕에 올리는 건 아름답지만 산 깎아서 태양광 하는 거 저도 이건 반대입니다. 산림 훼손하면서까지 태양광 해야 되냐? 요런 문제들. 그러니까 친환경 발전을 하려다 보니까 환경을 더 해치더라. 네. 그리고 전력 생산이 안 되더라. 뭐 등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 원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원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전기차입니다. 지금 앞으로 유가가 올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가가 $300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이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서 휘발유 가격이 국제 유가 $300 됐을 때 원화 약세까지 겹치게 되니까 휘발유 가격이 한 $7,000에서 $8,0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전기차의 매력이 높아지게 되니까, 그럼 전기차로 가야 되는데 그 전기는 어디서 생산을 하느냐. 지금 그나마 전기차 충전 시간이 밤에 몰려 있기 때문에 현재 전력 생산량의 30%만 더 생산을 늘리면 모든 자동차가 전기차로 대체되더라도 충분히 커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30%를 이미 올라버린 유가나 이미 올라버린 석탄이나 이미 올라버린 LNG를 떼어서 할 것이냐, 아니면 발전량이 턱없이 부족한 친환경으로 할 것이냐. 결국 원전밖에 답이 없다. 또 재미없는 얘기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은데, 원자력 발전소 한 20개 때려 박아 버리면 저 정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원전 지을 때 좋은 조건이 뭐냐면 이 조선왕조 실록입니다. 이 조선왕조 실록에 예전에 뭐 문제가, 지진이 일어나서 하늘이 노했다, 뭐 이런 기록들이 다 남아 있으니까, 저는 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지만 두 가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 기록하고 두 번째 한글하고, 이 두 가지는 그래도 괜찮다. 나머지는 정말 지금까지도 우리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들이 많다라고 보는데, 이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이때부터 기록을 살펴보면 조선왕조 실록에 예를 들어서 지금의 울산 지역에
지진이 일어난 기록이 하나도 없네? 그러면 울산 지역은 큰 지진이 없었던 게, 1392년부터 2022년까지,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여기는 지진이 없었다. 그럼 앞으로도 없을 것 같네? 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원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원전 입지보다도 훨씬 더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기록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부품들이 내재화가 됐고, 국산 부품으로 대체가 되고, 이렇게, 그리고 뭐 기술 수준도 좋고, 이거를 버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그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 비난한다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정책이 도입이 될 부분은 좀 아니었지 않았나. 그 정도 생각인데, 근데 또 뭐 환경을 더 중시하고 뭐 원전 사고가 났을 때 감당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더 우선순위를 뒀다면 또 그런 정책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두산중공업은 긍정적인데, 아까 말씀드린 주식 수가 3배로 늘어났다. 그것도 주가가 아주 쌀 때. 그렇기 때문에 뭐 잘 가봐야 뭐 5-6만 원이고 6-7만 원이고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요 안에 유상증자로 늘어난 주식들이 어마어마하게 포진하고 있는데, 이걸 다 긁어먹고 갈 수 있을 것이냐? 가려면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실적인데, 현재 두산중공업의 시가총액이 10조 원입니다. 시가총액만 놓고 보면 전성기 때 시가총액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요 10조 원의 시가총액을 설명하려면 최소한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야 되는데, 올해 나쁘지 않았다고 하는데도 8,900억입니다. 그러면 두산중공업이 앞으로 분기에 한 4천억, 5천억씩 이익이 나야 이 수준이 올라갈 것이다. 근데 작년 4분기 보니까 210억 흑자 났네? 뭐 이걸 어쩌잔 말이야. 그래서 실적이 좋아질 때까지는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조금 보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이 제가 있는 데랑 가깝다 보니까 하나 건너서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는데, 수주도 많이 했고 점점 좋아지고 있다더라 하는 얘기는 있습니다. 현장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주식 투자자들은 이 숫자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관건인데, 실적이 좋다 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 해도 유상증자 받고 있던 사람들, 본전만 되면 이제 왜냐면 등락을 굉장히 많이 겪었기 때문에 본전만 되면 그냥 덜어서 팔아야지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 다시 올라가도 그 사람들 물량 얻어맞고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가면 올라갈 때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들어왔던 단타 쪽에서 빠져버리니까 또 주가가 조정을 받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어마어마하게 반복을 해야 이제 물량 소화가 되고 올라가게 되니까, 두산중공업의 여건은 좋지만 주가가 올라가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매수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저는 두 가지 측면, 뭐 가격적으로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이게 한참 몇 달 동안 계속 주가 답보 상태가 진행됐을 때도 인내심을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저는 생업이 바쁘고 이것도 잘 안 봐요. 그래서 사놓고 몇 달, 뭐 열심히 일하다 보면 몇 달 지나 있던데요. 이런 분들이야 뭐 지금 사셔도 괜찮겠지만, 매일 시장 보고 매일 시세를 본다, 이런 상황이면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창단조. 네, 대창단조가 액면 분할로 변동성이 크게 나왔는데,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몇 년째 보유를 하셨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지 않을까. 요런 걸 깔고 그냥 저는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거니까. 그러면 이 대창 단조가 뭘 하느냐 면, 단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장치 산업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장기적으로 많은 투자가 누적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
단조 같은 경우는 뭐 쉽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렵고 단순한 부분들은 중국 업체가 또 잘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전반적으로 이제 그 요런 원료를 다루는 업체들이 인플레이션 수혜를 받고 매출이 증가하고 이익이 증가를 하는 부분에서 대창단조가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창단조는 지금도 굉장히 저평가인데 저평가의 이유를 따져보자면 현재 시가총액이 1197억에 불과하지만 회사의 가치는 2189억이고 이번 끝까지 하면 한 2300억 정도 될 겁니다. 근데 2300억인데 여기에 하나 더 하면 뭐 대창단조의 그냥 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 분기 보고서를 보면 이건 이걸로 하면 안 찾아지는구나. 재무제표에 보면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이 있습니다. 예, 유형자산에 보면 이게 대체로 이 유형자산은 그 공장, 토지, 공장 뭐 이런 거를 뜻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걸 그대로 놔두고 재평가를 안 하기 때문에 실제로 중소형주들 보면 대체로 요 부동산 가치가 시세가 훨씬 좋습니다. 그 재무제표상 표기된 것보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 대창단조는 지금 적정 주가의 3분의 1 밖에 안 되는 수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왜 이렇게 낮은 수준이냐라고 하면 요 문제가 있습니다. 최대 주주가 45%를 보유를 하고 있고 자사주, 의결권이 없습니다. 자사주는. 이거 빼고 나면 사실상 50%입니다. 그러니까 대창단조는 뭐 개인 회사나 다름이 없는 그 주주 한 명이 50%를 갖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개인 회사나 다름이 없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 관리를 할 이유가 없고 예, 그래서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예, 상승폭이 제한이 됐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말씀을 드리자면 계속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처럼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주가 상승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돈을 뭐 300억 벌고 400억 벌었으니까 올해 번 거 절반 자사주 매입해서 태워버릴게요. 이렇게 하면 1200억짜리 회사가 300억 벌어서 150억 주식 10% 이상을 사가지고 태운다는데. 근데 유통 주식수는 자기 주식 빼면 최대 주주 주식 빼면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사실은 유통 주식이 20%가 날아가는 거니까 주가가 폭등을 하게 됩니다. 할 수 있음에도 안 합니다. 왜? 관심이 없으니까. 아니 뭐 내 회사가 50% 이상 있고 아무 변수도 없는데 내가 왜? 난 주가 안 올라도 상관없는데 월급 받아 가니까. 월급 못 받는 주주들은 어떻게 됩니까? 배당이라도 다 달라 이렇게 되지만 월급으로 받는데 굳이 뭐 배당을 왜? 이렇게 돼 버리면 이제 이런 할인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요 할인을 감안했을 때 3분의 1 밖에 안 되지만 추세적인 상승은 어렵다고 보고 예, 비중 조절을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SNS텍 예, 예, 파운드를 수혜주인데 관심을 못 받는 것 같다. 주가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오를 만큼 다 올라 버렸습니다. 20배가 올랐는데 20배가 올랐는데 뭐 여기서 더 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여기서 답은 나오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삼성전자가 계속 지속적인 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에 또 주가가 여기서 이제 수렴하는 상태에서 더 내려올 만한 그런 동기도 크지는 않습니다. 당장은.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좀 수율을 부풀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수율이 35% 밖에 안 된다. 최신 공정에서. 예, 요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생산한 것 중에서 65%는 버린다는 얘기인데 이 수율로는 아무리 고가의 계약을 해도 이 수준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쪽에서 흑자가 안 나고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됐는데 그러면 이런 걸 이제 이 공정의 변화로 극복을 하고 또 이 수율이란 건 제조업에서는 그렇습니다. 라인 배치를 하는 과정에서 뭐 생산이 안 되는 부분을 또 체크하고 보완하고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이게 45가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하다가 한 90 이상 수율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시간 문제니까 뭐 파운드리 자체에서 아주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예, 다만 이제 신규 투자 쪽은 돈을 못 벌고 있기 때문에 좀 보류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SNS텍 같은 경우는 실적도 잘 내고 있고 과거에 비해서 좋은 상황이면 틀림이 없으나 이미 주가가 선반영하고도 남았다. 최상을 반영을 해 놓고 뚜껑 열어보니까 최상이 아니라서 지금 이런 흐름을 가지고 가는 건데 5월에 삼성전자가 다음 4나노 다음에 3나노로 뛰어넘어서 새로운 공정 접목시켜서 수율을 뽑아낸다면 그러면 이제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전에 관심 받을 일은 없을 것 같고 주가도 이미 올라서 이런 주가를 어떤 수급만으로 움직인다 이것도 어렵기 때문에 예, 크게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당장은.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LG생활건강. 예, 저는 이제 예전에 LG생활건강 주가가 높을 때 도대체 이 종목이 왜 높지라는 의문을 계속 가졌던 도대체 왜 높은 거야라는 부분에서 전혀 설명이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예,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고 있고 브랜드 파워도 있고 뭐 장점도 많습니다만 이 장점이 많지만 거기에 따르는 현재 주가가 내려와서 시가총액 15조 원인데 이 15조 원 수준에 지금 맞는 실적도 제대로 못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성장성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내수 시장은 한정이 돼 있으니까 자산 가치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종목이 그래야 되는데 왜 이때 계속 올랐을까? 예, 그리고 더 과거로 갔을 때 왜 계속 이런 고공행진을 해왔을까라고 하면 투자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꼭 뭐 외부 투자가 아니라 LG생활건강이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재투자를 하고 재투자한 게 또 돈을 버니까 이게 복리로 좋아지게 됩니다. 10%씩 올라가면 1에서 1.1이 되는데 그 다음 연도에는 1.21이 되고 그 다음 연도에 1.3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충실히 수익을 해서 자기네들이 잘하는 데 투자하고 또 잘할 수 있는데 연관된 데 투자하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제 올라왔던 거고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고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요때 관심을 받았던 이 시기에 관심을 받았던 중국 그러니까 화장품 사업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프리미엄이 빠졌고 그리고 코카콜라 음료 뭐 이런 거 하는 자회사들 안정적으로 캐시카우를 주고 있지만 성장성은 없다. 그러면 이제 LG생활건강이 앞으로 수익 내는 거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이냐. 올해도 그래도 1년에 한 1조 원 이상씩 영업이익을 내는데 재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이제는 뭐 투자할 데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돈만 쌓이고 현재 실적만 유지하고 성장을 못한다라고 봤을 때 적정 주가가 70만 원입니다. 거기로 이제 가고 있는 178만 원에서 지금 거기로 가고 있는 거라서 이게 거품이 빠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거품 다 안 빠졌으니까 한 차례 더 남았을 수도 있고 시장이 도와서 또 여기서 살아날 수도 있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이게 왜 이렇게 계속 고평가를 받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그 의문이 지금
결국 이렇게 풀려나가는 과정이니까 다시 올라가긴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했을 때 많이 빠져서 한두 주 사신 거는 거품이 아직 있는 상태에서 빠진 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마이너스 99%갈 그런 종목 아닙니다만, 마이너스 99% 가는 종목 많이 빠졌다고 마이너스 90%에 사도 마이너스 90%입니다. 이 구간에서만 사도. 네. 그래서 떨어지는 종목 많이 빠진다 싶어서 사서 모아간다는 것은 저평가주에만 한정이 된 대응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직까지도 LG생활건강은 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고, 그럼 보유한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수 없습니다. 뭐 망할 회사도 아니고 이익이 누적이 되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15조 원인데 1년에 세금 빼고 한 1조씩 번다고 쳤을 때 15년을 벌면 지금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이만큼의 가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면 오래 걸릴지언정 본전은 찾으실 수 있으니까, 아주 비싼 가격에 산 것만 아니면. 그러니까 일단 갖고 계신 거는 지켜보시고, 더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종목에서 만회를 해서 퉁치는 그런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